이 소화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을 때 또는 소화 불량증이 있을 때 보통 혀를 같이 보게 됩니다. 이 한의원에서 한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을 때 항상 혀를 해보세요, 메롱해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 혀에 껴있는 희거나 누런 물질을 설태라고 합니다. 이 설태라는 건 뭐냐면 이 혀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용상유두 그리고 사상유두라고 하는 이 혀 표면에 돌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용상유두고요. 약간 날카롭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사상유두라고 하는데 이 사상유두나 이런 유두세포들의 시체 또 사상유두가 이제 각질처럼 일어나면서 생기는 찌꺼기나 아니면 뭐 음식물 다른 찌꺼기 같은 것들 또 세균이나 진균 같은 이런 세균들이 이제 번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일종의 특유의 패턴을 가지는 설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설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혀의 형태를 보고 설태를 보고 사람의 이 진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신분비가 감소하는 상태가 되면 태가 좀 누렇거나 희거나 두껍게 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소화 기능에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 자율신경이 불균형하거나 자율신경의 실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면 태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혀의 태 또 혀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을 설인신경이라고 하는데 설인신경이 이 백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만성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긴장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오래되면 이 혀의 태가 두껍게 끼거나 혀의 태가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서적으로 좀 긴장감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혀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혀의 표면과 함께 또 침이 말랐을 때 설태가 잘 형성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특히나 백태가 많이 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3년 전부터 백태 증상이 심해지셨다고 네, 하셨죠? 우서영 원장님, 그렇다면 백태는 과연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혀를 진찰하는 설진법은 진맥과 더불어 한의학의 아주 중요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가셨을 때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때 환자분의 혀에 백태가 많이 끼어 있으면 한의사는 이분이 순환이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순환이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기회순환도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시청자님처럼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도 소화기의 기회순환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에게 이런 백태가 많이 생기는 증상이 자주 보이고요. 특히 아랫배가 차가우신 분들은 혀 뿌리 쪽에 백태가 두껍게 쌓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님께서 구강건조증도 있으신데요.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침이 끈적끈적해지고 거품침이 생기면서 백태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이나 밤에 코를 고는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침의 증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백태가 더 심하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기혈순환 장애뿐만이 아니라 구강 건조증 그리고 코골이 때문에 백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와 함께 또 혹시나 다른 질병 때문에 백태도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 백태가 생기는 중요한 질병으로 구강 칸디다증, 칸디다 설염이라는 병이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아구창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은 진균의 일종인 칸디다균이 입안에 과량으로 증식하는 병인데요. 사실 이 칸디다균은 곰팡이균의 일종으로 건강한 사람의 입안에도 아주 흔하게 있는 정상적인 균입니다. 이 균이 보통 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면역력이 심하게 저하될 경우에 아주 과량으로 증식해서 입안에 백태가 심하게 끼는 칸디다 설염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시면 환자분들은 구강내과에 가셔서 항진균제인 가글액을 처방받아서 가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또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셨거나 명역 억제제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가글 치료를 해도 이 칸디다 설염이 잘 낫지 않으시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는 근본 치료가 필요하게 되십니다.
네, 면역력 저하가 되지 않도록 이 관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혀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몸에서 보내오는 이상 신호를 가장 빠르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 우리 강민구 원장님께서도 환자분들 먼저 만났을 때 혓바닥을 살펴본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유심 있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이 혀의 태나 혀의 형태 그리고 혀태, 설태의 이 색깔이나 두터운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판단을 하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오늘 문의해 주신 백태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우소영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그 시청자분들이 혀의 대표적인 좀 질환이나 아니면 병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거울로 이제 혀를 봤을 때 내 혀가 조금 그 설명해줬던 거랑 비슷하다 아니면 건강해 보이는 느낌과는 다르다 싶으시면은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혀가 좀 부어 있고 이 혀 끝이 매끈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혀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이 혀의 이 끄트머리가 좀 울퉁불퉁하게 생겨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습체다, 습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습이 정체되어 있는 게 뭔가 했더니만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이 기능 저하가 되어 있으면 좀 신진대사가 이상이 생기고 또 수액대사도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습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화 기능이 저하돼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체가 많이 붓는다, 몸이 많이 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이런 울퉁불퉁한 혀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이제 혀는 지저분한 백태가 끼어 있으면서 약간 어두운 색의 자반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전형적인 어혈 관련 이제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양방적으로 봤을 때도 순환기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음주 좋아하시고 좀 체형이 있으신 중년 남성분들이 만약에 이런 설태를 갖고 있다 하시면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혈액과 관련된 질환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내 혀가 만약에 좀 얼룩덜룩하고 색이 어두운 반점 같은 것들이 있다 하시면 반드시 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혀가 약간 딸기 모양처럼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혀끝만 빨갛고 이 혀에 씨 같은 것들이 빨간 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끄트머리에 박혀 있는 거. 그러니까 얼핏 보면 딸기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치자설이라고도 부르고 또 딸기혀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이 혀는 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급성 감염증이나 열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또는 정서적인 긴장이 오래됐을 때 뭐 화병 같은 경우도 이런 그 혀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딸기혀 같은 경우는 사실 생리적으로도 많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데 딸기혀가 있다. 그러시면은 이제 진단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스스로 느끼는 증상이 없고 건강한데 딸기혀가 있다.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혀의 흑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혀에 어떻게 검은색이 있나 이렇게 처음 보시고 의아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또 한의원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혀가 까매져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 큰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흑태는 이 황태나 백태가 심해지면은 생기기도 하고 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최근에 좀 내가 과로를 했거나 아니면 과음을 하셨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내가 지금 혀가 까맣다 이거 좀 치료해달라 하면은 한의사분들이 잘 해주실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내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 혀의 형태는 절대적으로 어떤 증상이나 질환과 1대1로 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진단을 할 때의 한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딱 거울 보고 혀만 보고 아 이거 건강한 의사에서 이거 있으면 소화기능 저하라 그랬으니까 소화제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런 게 이제 혀에 이상이 있으니까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생각하셔서 가까운 병의원, 한의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혀의 상태라든지 색을 통해서 몸에 안 좋은 부분을 어디인지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저도 같은데요. 방금에 혀끝이 좀 빨개지고 딸기 모양 혀여서 당장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하나 했는데 강민구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내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수영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이 앓고 있는 백태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이 구강 건조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물을 먹는 습관만으로도 고치기 어려운가요? 이 치료를 꼭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백태는 입안에서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각질세포와 침이 섞여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백태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이 백태가 자꾸자꾸 자라나서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길어지다 보면 마치 혀에서 털이 난 것처럼 보이는 증상도 생기는데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털 모자를 써서 모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 모설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 더 심하게 되면은 혓바닥이 까맣게 되는 흑모설이도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면역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것이고요. 일단 백태가 어느 기준 이상으로 두껍게 생겨 있다면 물을 많이 마시거나 어떤 건강 습관을 이제 관리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기는 어렵고요. 꼭 한의원을 찾아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혀의 백태가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을 황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태나 황태나 흑태, 흑모설이 나타나신 분이라면 한의원에 가셔서 설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구강 건조증을 오래 방치하다 보면 혓바닥이 갈라지는 혀 갈림증, 균열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혓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혀가 아픈 혀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미리미리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혀에도 큰 통증이 생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꼭 빨리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민구 원장님,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백태가 있기는 하지만 또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시청자분은 어떤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백태와 함께 좀 침도 덜 나오시고 위염도 있고 항상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을 이제 호소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하나의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 기능적 소화불량입니다. 기능적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기능적인 저하로 인해서 어떤 뭐 위나 장애, 기질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발간된 논문에 의하면 이 기능적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한약으로 치료를 했을 때 뭐 유아나 소아 청소년 그리고 성인까지 모두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사실은 굉장히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거를 계속 갖고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심해지고 항상 좀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적이고 좋은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하냐 하시면은 한약 치료를 이제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반하라든지 시호, 환기 뭐 이런 류의 이제 약재들이 들어간 경우들이 있는데 한약 치료를 통해서 기능적 소화불량증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정서적으로 긴장을 할 때 좀 더 심해지는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복부에 뜸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복부에 장기, 위장관에 온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위장관의 운동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요. 또 손, 발의 침 치료, 또 평소에 이제 합곡혈, 우리 건강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합곡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능적 이 소화불량증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이제 소화불량, 소화장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언뜻 예측만 했지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았었는데요. 우리 아나운서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좀 소화가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 때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뭐 분노가 생기신다거나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네. 좀 불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우리가 이거를 잘 예측하고 있었지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 소화기관의 염증 상태가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좀 분노를 느끼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한약 치료뿐만이 아니라 복부, 왕뜸, 지압, 손발, 침까지 자 이렇게 다양한 한방 치료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죠. 평소에 또 생활 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소영 원장님, 이렇게 구강이 좀 건조하지 않게 도움이 되는 생활 관리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백태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가장 심하게 백태가 끼고 구강 건조증이나 입냄새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아침에 양치를 하실 때 혀 클리너로 혀의 백태를 많이 긁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혀 클리너를 너무 힘을 주어서 사용하다 보면 혀에 상처가 나고 또 혀가 아픈 통증이 생기게 되기가 쉬운데요. 만일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다가 혀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혀 클리너 사용을 좀 잠시 멈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어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이 백태와 구강 건조가 더 많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흡이나 코막힘,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꼭 코를 치료하셔서 코로 숨을 쉬셔야 구강 건조증과 백태가 호전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